어머니는 암덩어리 같은 존재예요. 아셨어요? 사람을 버리는 데는 단 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5분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시어머니를 무인도에 유기한 사건, 그리고 24시간 만에 벌어진 믿을 수 없는 반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두 명입니다. 70대의 시어머니 김순자 씨, 그리고 40대 중반의 며느리 이미현 씨.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전부일까?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3년 전 어느 가을날부터 시작됩니다. 2021년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4인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박준호 45세, 며느리 이미현 43세, 그리고 두 손주. 이 가족과 함께 사는 시어머니 김순자 72세. 김순자 씨는 5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외아들인 박준호 씨는 어머니를 모시기로 결심했고 아내 이미연 씨는 겉으로는 찬성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와 함께 사세요. 외롭게 혼자 계시면 안 되죠. 이미연 씨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이미 계산이 들어 있었죠. 시어머니 김순자 씨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늘 미안해하고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손주들을 챙기고 저녁에는 작은 방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검소하게 사시는데 남편 유산이 얼마나 된다고 했더라? 이미현 씨의 머릿속에는 늘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재산, 평생 모은 돈이 있을 거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액수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김순자 씨는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 너희 아빠가 모은 거란다. 나는 그저 살림이나 하면서 살았지. 그렇게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미연 씨의 불만은 쌓여갔습니다. 저 나이에 집에서 놀면서 밥이나 축낸다. 손주 돌본다고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그게 무슨 도움이 돼? 병원비는 또 얼마나 들어가는데. 표면적으로는 효부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 시어머니 정말 착하세요. 손주들도 잘 봐주시고.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을 냈고 차갑게 대했습니다. 직접적인 폭언은 하지 않았지만 그 태도 하나하나가 칼이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모든 걸 참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도, 쌀쌀맞은 대답도, 한숨 섞인 반응도. 내가 폐를 끼치는구나. 조금만 더 조심해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가 시장에서 고등어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준호가 고등어 좋아하니까 저녁에 구워줘야겠다. 부엌에서 고등어를 손질하는데 이미현 씨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또 생선이에요? 집안에 냄새 나잖아요. 아, 미안하구나. 환풍기 3개 틀게. 환풍기 틀면 전기세 나가고. 그냥 생선은 적당히 하세요. 김순자 씨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건데 그것도 못 해주나.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김순자 씨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말을 더 적게 하고 움직임을 더 조심스럽게 하고 자신의 존재를 최대한 지우려고 애썼습니다. 2022년 봄이 되었습니다. 김순자 씨의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통증, 소화불량, 가끔씩 어지러움. 나이가 들면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미현 씨에게는 짐이었습니다. 또 병원 가셔야 해요? 이번 주만 벌써 2번째인데. 미안하구나. 그냥 참을게. 참으시다가 큰일 나면 더 힘든 건 저희예요. 가세요. 가시되 택시 타지 마시고 운동 삼아 버스 타세요. 병원 진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만 이미연 씨는 마치 자기 돈이 나가는 것처럼 아까워했습니다. 남편 박준호 씨는 중간에서 난처했습니다. 어머니도 걱정되고 아내의 불만도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침묵을 택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편한 게 최우선이었으니까요. 엄마 미안해요. 미연이가 요즘 스트레스가 좀 많아서 그래요. 괜찮아, 아들아. 내 와이프 입장도 이해한다. 김순자 씨는 늘 이렇게 이해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나. 그의 여름 사건의 발단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미현 씨의 친구가 제주도 펜션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아, 너희 가족 모두 초대할게. 비수기 때 오면 공짜야. 이미현 씨는 기뻐했습니다. 제주도 여행이라니 아이들도 좋아할 거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까지 데리고 가면 신경 쓸 일이 한둘이 아닌데. 고민 끝에 이미현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제주도 여행은 우리 식구들끼리만 가면 안 될까? 어머니는 연세도 있으시고 여행하시면 힘드실 것 같은데 집에서 편하게 쉬시라고 하자. 박준호 씨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여행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김순자 씨에게 말했을 때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라, 너희끼리 다녀오너라. 나는 집에서 쉴게.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아픔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닌가 보구나. 제주도 여행은 3박 4일 일정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떠난 집은 텅 비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혼자 남아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저 혹시 김순자 여사님 되시나요? 네, 제가 김순자입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한강법률사무소의 변호사 정민수입니다. 여사님께 중요한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김순자 씨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고인이 되신 김영철 회장님의 유언 집행에 관한 건입니다. 여사님께서 주요 상속인 중 한 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철, 김순자 씨의 친오빠의 이름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오빠가 돌아가셨다고요? 네, 한 달 전에 작고하셨습니다. 유언장이 발견되어 지금 상속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만나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순자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빠와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집안. 오빠는 똑똑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여동생인 김순자를 뒷바라지했습니다. 순자야, 너라도 공부해라. 오빠가 돈 벌어서 대학 보낼게. 하지만 김순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했습니다. 남편을 만나 평범한 가정을 꾸렸죠. 오빠는 그 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서 점점 키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오빠는 바빴고 김순자도 육아와 살림에 바빴습니다. 명절에도 만나지 못했고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을까? 아마 20년도 더 된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큰 회사를 운영한다는 소문은 들었어. 하지만 우리는 너무 달라진 삶을 살았지. 김순자 씨는 오빠의 죽음이 슬펐지만 동시에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상속이라니. 자신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상속이라는 단어가 너무 낯설었습니다. 가족들이 제주도에서 돌아왔습니다. 김순자 씨는 변호사와의 통화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자세히 알아보고 나서 말해야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순자 씨는 가족들 몰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여사님, 고인이 되신 김영철 회장님께서는 상당한 자산을 남기셨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배우자도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요. 그래서 유일한 가족인 여동생, 즉 여사님께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부동산과 주식, 현금을 합쳐서 대략 580억 원 정도입니다. 김순자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80억?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장님께서 여사님께 남기신 편지입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김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내 동생 순자에게. 오랜만이다. 아니, 어쩌면 이게 마지막 인사가 될 것 같구나. 오빠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오빠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야. 미안하다. 그동안 연락 한번 제대로 못해서. 오빠는 돈을 버는 데만 집중했고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서 정작 소중한 가족인 너를 돌보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의 남편 되는 사람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들었었다. 장례식에도 가고 싶었는데 그때 오빠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못 갔다. 용서해다오. 오빠는 평생 가족 없이 일만 했어. 돈은 많이 벌었지만 진짜 행복했는지는 모르겠구나. 죽음을 앞두고 보니 결국 남는 건 가족뿐이더라. 그래서 오빠가 모은 재산을 내게 주려고 해. 너무 놀라지 마라. 이건 오빠가 너에게 갚는 거야. 어린 시절 내가 오빠 때문에 고생했던 것에 대한 보답이자 오빠가 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야. 순자야,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라. 가고 싶었던 곳도 가고 먹고 싶었던 것도 먹고 남은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만 부탁하마. 사람을 볼 때 돈으로 보지 마라. 오빠는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외롭더라. 진짜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잘 있거라, 내 동생. 다음 생에는 제대로 된 오빠가 되어 너를 보살펴 줄게. 너의 유일한 친오빠가. 김순자 씨는 편지를 읽으며 오빠의 마지막 인사에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토록 바빴던 오빠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을 생각했다는 것이 슬프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여사님, 이제 진정이 되셨습니까? 그럼 상속 절차를 진행하시겠습니까? 김순자 씨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나?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며느리가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산 사람에게 갑자기 주어진 거대한 부. 그것은 축복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일까? 김순자 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직은 말하지 않겠어.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그렇게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용히 살림을 하고 손주를 돌보고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사는 김순자 씨. 하지만 그녀의 통장에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상속 절차가 완료되어 정식으로 그녀의 재산이 된 것입니다. 이미연 씨는 전혀 몰랐습니다. 여전히 시어머니를 짐으로 생각했고 하루라도 빨리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요양원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갑자기 왜? 건강도 안 좋으시고 우리가 회사 다니느라 바쁜데 제대로 모시기 힘들잖아. 차라리 전문가들이 있는 곳에서 지내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을 것 같아. 박준호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서운해하시고 싫어하실 텐데 설득하면 되죠. 어차피 여기서도 외롭게 지내시잖아요. 김순자 씨는 그런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구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차라리 그게 나을지도 몰라. 여기서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는 2023년 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미연 씨의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녀는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경기 불황으로 주문이 줄어들었습니다. 빚이 생기기 시작했고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습니다. 아, 진짜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미연 씨는 남편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여보, 회사 자금이 좀 필요해. 5천만 원만 어디서 구할 수 있어? 5천? 내가 아는 사람도 없어 어떡해. 그럼 어머니한테 부탁해봐. 시아버지 유산 있잖아. 박준호 씨는 난처했습니다.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기가. 우리가 얼마나 어머니를 모셨는데 이럴 때 도와주셔야죠. 결국 박준호 씨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기 미연이 회사가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혹시 돈을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김순자 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니? 5천만 원이요. 그래, 줄게. 너무 쉽게 동의해서 박준호 씨가 놀랐습니다. 정말요? 아빠 유산에서 쓰셔도 되는 거예요? 걱정 마라. 엄마가 알아서 할게. 김순자 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을 인출해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580억 중에서 5천만 원은 정말 작은 돈이었지만 그녀는 굳이 상속받은 돈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연 씨는 돈을 받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시아버지가 모아둔 돈 많으실 텐데 5천만 원쯤이야. 김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씁쓸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580억을 상속받았다고 말하면 이들은 나를 어떻게 대할까? 김순자 씨는 인간의 본성을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돈이 없을 때의 태도와 돈이 있을 때의 태도, 과연 얼마나 달라질까? 그래서 그녀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늙은 여자인 척 연기했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왔습니다. 이미연 씨의 사업은 조금 나아졌지만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예민해졌고 시어머니에게 더 차갑게 대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싫으면 가지 않아도 되는 거니? 어머니가 여기 계시면 우리가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요양원이 오히려 편하실 거예요. 김순자 씨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날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날 밤 김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떠나자. 이 집을 떠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하지만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사람들의 본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은 실험. 자신이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이 가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것. 2023년 8월 15일 광복절 연휴였습니다. 이미연 씨는 가족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여보, 이번에 인천 앞바다 섬으로
가족 여행 갈까? 좋지. 엄마도 같이 가시죠. 김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여행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들은 배를 타고 한 작은 섬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조용한 섬이었습니다. 섬에 도착해서 잠시 걷다가 김순자 씨는 일부러 지친 척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다리가 좀 아파서 나는 여기 벤치에서 쉬고 있을게. 너희들끼리 구경하고 와. 그러세요, 어머니. 저희는 저쪽 등대 구경하고 올게요. 이미연 씨와 가족들이 떠났습니다. 김순자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가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순자 씨는 천천히 일어나 섬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항구로 가보니 배가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배 위에 이미연 씨와 가족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외쳤습니다. 얘들아, 나 여기 있어. 하지만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배는 그대로 떠났습니다. 김순자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설마, 일부러? 그녀의 계획은 가족들이 자신을 찾으러 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섬에는 그녀 혼자만 남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가 섬에 홀로 남겨진 것은 오후 5시 30분경이었습니다. 마지막 배는 이미 떠났고 다음 배는 내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긴 밤과 추위, 그리고 배신감뿐이었습니다. 섬에 남겨진 김순자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봤지만 배터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서둘러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나 아직 섬에 있어. 예. 엄마 배 안 타셨어요? 너희들이 먼저 떠났잖니. 우리는 엄마가 먼저 배 타신 줄 알았는데요. 미연이가 엄마 배 타시는 거 봤다고 해서. 전화기 너머로 이미연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분명히 배에 타신 것 같던데요. 제가 잘못 본 건가? 김순자 씨는 알아차렸습니다. 이미연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일부러 자신을 두고 떠난 것이라는 것을. 그럼 엄마 어떡해요? 저희는 이미 육지에 도착했는데. 내일 아침 첫 배 타고 올게. 걱정 마라.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김순자 씨의 핸드폰 배터리는 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섬을 돌아다니며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섬에는 주민이 거의 없었습니다. 관광 시즌이 아니라 식당도 문을 닫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작은 정자를 발견했습니다. 적어도 비바람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8월이지만 바닷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김순자 씨는 얇은 옷만 입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몸을 움츠리며 정자 구석에 앉았습니다. 이게 내 운명인가? 72년을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오빠와 함께 좁은 방에서 자던 기억, 배고팠지만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결혼. 남편 박동수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자야, 우리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자. 남편은 그렇게 말했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를 낳았을 때의 기쁨, 작은 아파트에서 아이를 키우며 보낸 시간들, 남편과 함께 아들의 졸업식에 갔던 날, 아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의 자랑스러움, 그리고 며느리 이미연을 처음 만났을 때,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미소 짓던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가짜였을까?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평생 모은 돈을 다 쓴 일. 하지만 남편은 떠났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더 오래 살고 싶었는데.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부터 혼자가 되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아들 집에 들어갔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겠구나.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 손주들조차 엄마 눈치를 보며 할머니를 대하는 모습, 아들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 내가 잘못 산 건가? 내가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김순자 씨는 정자 바닥에 누워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 별 중 하나가 나야. 순자야, 외롭지 않게 항상 지켜볼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추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해. 내일 아침까지 버텨야 해. 그녀는 일어나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추위를 이기기 위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자 주변을 돌고 돌았습니다.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자 씨는 밤을 버텼습니다. 지쳤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오전 7시, 첫 배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배에 올랐습니다. 배 안에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야. 이 가족과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아들 박준호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착각해서. 됐다. 이제 집에 가자. 차 안에서 이미현 씨는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배 타신 줄 알고. 진짜 실수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집에 도착했습니다. 김순자 씨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어.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겠어. 그녀는 가방을 쌌습니다. 필요한 옷가지와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580억? 이 돈이면 어디서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떠나자. 이 집을, 이 사람들을. 하지만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일부러 자신을 버린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실수였는지. 김순자 씨는 탐정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어제 저와 가족들이 다녀온 섬의 CCTV 영상을 구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김순자 씨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섬의 선착장이 보였습니다. 시간은 오후 5시 15분. 배가 출발하기 15분 전이었습니다. 화면 속 이미연 씨가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관광객이 이미연 씨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저기 벤치에 계신 할머니는 안 태우세요? 이미연 씨가 돌아보았습니다. 멀리 김순자 씨가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미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저분은 저희 일행 아니에요. 그냥 쉬시는 거예요.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배가 출발하려는 순간 김순자 씨가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저 태워주세요. 하지만 이미연 씨는 선장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출발하세요. 저분은 여기 사는 분이에요. 배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배 안에서 이미연 씨가 남편에게 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좀 편해지겠네. 짐덩어리 하나 덜었어. 박준호 씨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노트북 화면을 끄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진실이었구나. 나는 그들에게 정말로 짐이었어.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착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끝이야. 이 관계는 여기서 끝. 김순자 씨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제 재산 관리와 향후 계획에 대해 상담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다음 날 그녀를 만났습니다. 김순자 씨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아들 가족에게 제 재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난한 줄 알고 있죠. 그런데 왜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까? 사람의 본심을 보고 싶었습니다. 돈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결과가 어떠셨습니까?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상했던 결과였는지도 모르겠네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독립하고 싶습니다. 제 집을 구하고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되겠지만 그 시간만큼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김순자 씨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30평형의 아담한 집이었지만 전망이 좋고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이사 날짜를 정했습니다. 2023년 9월 1일. 그날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밝히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 계획을 앞당겼습니다. 2023년 8월 28일. 김순자 씨가 집을 떠나기 나흘 전. 그날은 모든 것이 바뀐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김순자 씨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며칠 후면 이 집을 떠납니다. 아들과 손주들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잘하는 걸까? 잠시 망설임이 있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순자 여사님이시죠? 저는 KBC 뉴스데스크 기자 한지민이라고 합니다. 네, 기자님이요? 여사님, 혹시 지난주에 무인도에 유기된 사건의 당사자가 맞으신가요? 김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섬의 CCTV 영상과 함께요. 이 사건에 대해 취재하고 싶은데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저는 괜찮습니다.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습니다. 여사님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를 끊고 김순자 씨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무인도 유기 사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충격. 며느리가 70대 시어머니를 무인도에 유기. CCTV에 포착된 끔찍한 장면. 저분은 저희 일행 아니에요. 짐덩어리라고 불렀다. 며느리의 충격 발언. 영상도 유포되고 있었습니다. 섬 선착장의 CCTV 영상. 이미연 씨가 김순자 씨를 두고 배를 타는 장면. 그리고 짐덩어리라고 말하는 입모양.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이야? 저런 며느리와 한 집에서 살다니. 시어머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남편도 문제다. 왜 말리지 않았어? 자식들도 같이 있었다며? 교육이 어떻게 된 거야? 이미연이라는 사람 신상 털어라. 사건은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오전 10시 한 유튜버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충격. 시어머니를 버린 며느리의 정체. 영상은 이미연 씨의 SNS를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평소에 그녀가 올린 게시물들. 우리 시어머니 정말 착하세요. 해시태그 효부 해시태그 행복한 가정. 시어머니와 함께한 저녁 식사 해시태그 감사 해시태그 가족사랑. 하지만 실제로는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유기했다는 사실. 이 간극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른 인간. SNS용 효부였네. 오후 2시 이미연 씨의 회사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녀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회사 이름과 주소. 사람들이 회사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항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해? 양심도 없는 인간. 회사 홈페이지는 마비되었습니다. 악플과 저주가 가득했습니다. 오후 4시 이미연 씨는 사무실에서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순자 씨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영상이 어떻게 유출된 거예요? 내가 공개했단다. 예. 난 탐정을 고용해서 CCTV 영상을 구했어. 그리고 그걸 언론에 제보했지. 이미연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우린 가족인데. 가족? 김순자 씨는 냉소를 띄었습니다. 너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있니? 짐덩어리라며? 이미연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 진심이란다. 너는 날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미연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두려움만 있을 뿐 진정한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은 여론이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가 무너지는 것, 사업이 망하는 것, 사람들의 손가락질. 김순자 씨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박준호 씨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내가 보는 그대로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니? 김순자 씨는 일어섰습니다. 너는 내 아내가 날 무인도에 버렸을 때 뭘 했니? 차 안에서 이제 좀 편해지겠네라고 말했지. 내가 들었어. CCTV에도 다 나와 있어. 박준호 씨는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제가 생각 없이, 그래, 생각 없이 한 말이 진심이야. 너도 나를 짐이라고 생각했어. 김순자 씨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날 거다. 어디 가시려고요? 내가 알 필요 없어. 그리고 김순자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알아야 할 게 있다. 그녀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통장이요? 내 재산 목록이야. 한번 봐라. 박준호 씨가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580억? 그래. 내가 상속받은 돈이야. 너의 외삼촌, 내 오빠가 남긴 유산이지. 이미현 씨도 달려와서 통장을 받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580억이요? 어머니가? 놀람이게? 너희가 짐이라고 생각했던 늙은이가 이런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럼 그동안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너희의 본심을 보고 싶었거든. 김순자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얼마나 다른지 궁금했어. 그래서 실험을 했지. 결과는 완벽한 실패였어. 너희는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할 때 날 짐 취급했고 심지어 무인도에 버렸어.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용서해 주세요. 이미연 씨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계산이 가득했습니다. 580억? 만약 어머니를 잘 모시면 김순자 씨는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는 돈 생각뿐이지 이제라도 나한테 잘하면 유산을 받을 수 있을까 계산하고 있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라. 내 눈을 보면 다 알아. 김순자 씨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제발 가지 마세요. 이미연 씨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짜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손 놔라. 안 놔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 김순자 씨는 이미연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뭔지 아니?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야. 하지만 너는 날 존중한 적이 없어. 나를 짐으로만 봤지. 그게 제가 미안해요. 너는 지금도 미안하지 않아. 그저 돈이 아까울 뿐이야. 김순자 씨는 이미연 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는 내 재산을 어떻게 쓸지 이미 결정했어.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어머니, 대신 나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거야. 홀로 된 노인들, 학대받는 어르신들,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재단을 만들 거란다. 그럼 준호는요? 아들인데요? 김순자 씨는 아들을 봤습니다. 준호야, 너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집 마련할 때 보탠 돈. 그것만으로도 부모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해. 엄마, 그리고 무엇보다 너는 내 아내가 날 학대할 때 방관했어. 그것이 가장 큰 배신이었단다. 박준호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밖에는 이사짐을 실은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짐은 이미 다 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어머니, 이미연 씨가 쫓아나왔지만 김순자 씨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방송이 나가자 여론은 더욱 들끓었습니다. 와, 580억을 모르고 버렸네. 며느리 지금 어떤 기분일까 키읔키읔키읔. 자업자득이다. 시어머니 멋있으시다. 그 돈 꼭 좋은 곳에 쓰셨으면. 반면 이미연 씨에 대한 비난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의 회사는 하루 만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고객들이 모두 계약을 취소했고 협력 업체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직원들도 사표를 냈습니다. 이런 사람 밑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동네에서도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그 며느리래.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 아이들도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야, 내 엄마 할머니 버린 사람 아니야? 무서워. 저리 가. 박준호 씨도 회사에서 눈치를 받았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피했고 상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박 대리, 당분간 좀 조용히 지내는 게 좋겠어요. 회사 이미지도 있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사건 발생 3일 후 이미연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그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잃었는지. 2023년 8월 31일 이미연 씨는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핸드폰은 꺼뒀습니다. 하루 종일 욕설과 저주의 문자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니야. 지옥에 떨어져라. 당신 자식들도 커서 당신한테 똑같이 할 거야. SNS 계정도 폭파시켰습니다. 악플이 초 단위로 달렸습니다. 회사는 파산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20억 원의 빚이 남았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못 줬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여론이 안 좋아서 이해해 주시죠?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괴롭힘이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14살인 첫째 아들은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나 학교 못 가. 친구들이 다 나 욕해. 11살인 둘째 아들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이미연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3일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아직도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잘못이 무엇인지.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580억이 있는 줄 알았으면, 그랬으면 절대 저렇게 안 했을 텐데. 운이 나빴어. 하필 CCTV가 있는 곳에서 여전히 후회의 초점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후회하는 것은 발각된 것이지 한 행동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박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생각해? 당연하죠. 진짜 미안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580억을 떠나서 정말로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생각해? 이미연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지금도 돈 생각하고 있잖아. 580억만 없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아니에요. 솔직해져 봐. 당신은 엄마를 한 번도 가족으로 본 적이 없어. 짐으로만 봤지. 나도 잘못했어요. 당신이 엄마한테 그렇게 대하는 걸 알면서도 막지 않았으니까. 나도 똑같은 가해자예요. 박준호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라도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해.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잘못을 뉘우치고. 어떻게요? 어머니 연락처도 모르는데. 찾아야지. 그리고 무릎 꿇고 빌어야 해. 하지만 이미연 씨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내가 무릎까지 꿇어야 해? 그냥 적당히 사과하고 돈 좀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다음 날 이미연 씨는 탐정을 고용해서 김순자 씨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그녀는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경비실에서 막았습니다. 김순자님 댁에 가려고 하는데요. 경비원은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뉴스에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입주민께서 방문객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발이요. 사과하러 왔어요. 안 됩니다. 5분만요. 5분만 만나게 해주세요. 이미연 씨는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단호했습니다. 입주민의 뜻이니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이미연 씨는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혹시 김순자 씨가 나올까 해서. 이 시간을 기다렸지만 그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미연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때 TV를 켰습니다.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김순자 씨가 나왔습니다. 깔끔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집에서 보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런 저를 가난한 사람으로 여겼고 결국 짐으로 취급했습니다. 이번 일로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이나 재산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진짜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저는 제 재산으로 참사랑재단을 만들겠습니다. 학대받는 노인들, 외로운 어르신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돈이 진짜 가치 있게 쓰이길 바랍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가 질문을 하였다. 가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서는 아직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거리를 두고 싶을 뿐입니다. 제 남은 인생은 저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기자가 다시 질문을 하였다. 지금이라도 며느리 분이 사과하러 오면 받으실 건가요? 진심이라면요. 하지만 돈 때문이라면 거절하겠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미연 씨는 TV를 끄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당당할 수 있구나.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눈치 보며 살던 조그마한 노인이 아니라 한 명의 독립적이고 강인한 여성으로,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미안해서였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무인도에 홀로 남았을 때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이미연 씨는 비로소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김순자 씨가 겪었을 아픔들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말투, 한숨 섞인 반응, 눈치 주기, 짐 취급, 그 모든 것들이 한 노인의 자존감을 얼마나 짓밟았을까. 나는 괴물이었어. 이미연 씨는 무너졌습니다. 진짜로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편지를 썼습니다. 김순자 씨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어머니께, 이미연입니다.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때문이었습니다. 580억이라는 재산을 알고 나서 겁이 났고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돈을 떠나서 정말로 어머니께 미안합니다. 5년 동안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면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조심스럽게 사셨습니다. 제 눈치를 보시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고 작은 것 하나도 폐가 될까봐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대했습니다. 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진짜 짐은 제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어머니를 무인도에 버렸을 때 저는 정말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머니, 저는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께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결정하신 일, 재단을 만들어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은 정말 훌륭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사람이셨습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넓으셔서입니다. 제 남은 인생 동안 이 죄책감을 안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돈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어머니께서 원하신다면 다시는 연락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어머니는 영원히 제가 존경하는 분으로 남을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미연 올림. 편지를 쓰고 나서 이미연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재단 사무실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답장이 올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용서는 받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것이 그녀가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사건 발생 6개월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김순자 씨는 새 아파트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햇빛을 마주했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단 일에 몰두했습니다. 참사랑재단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도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김순자 씨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시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했습니다. 김순자 씨를 보며 반성했습니다. 이 작은 기부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재단을 통해 300명이 넘는 노인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학대에서 벗어난 분들, 외로움에서 벗어난 분들, 새로운 삶을 시작한 분들, 김순자 씨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재단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이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사님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김순자 씨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어느 날 재단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이미연이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그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진심일까? 정말로 뉘우치는 걸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김순자 씨는 답장을 쓰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편지 잘 받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용서하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아직은 어렵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변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한테 용서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당신 스스로를 용서하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당신이 아이들을 잘 키우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아간다면 그게 진짜 사과가 될 겁니다. 준호에게 전해주세요. 엄마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손주들도 잘 크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언젠가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때는 좀 더 편한 마음으로 마주할 수 있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김순자. 편지를 보내고 김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인생도 이렇구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거지.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이미연 씨의 삶도 천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 돈, 명예, 친구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족, 마음, 진심. 그녀는 작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자존심 강한 그녀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일하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할머니, 커피 조심해서 드세요. 뜨거워요. 할아버지, 의자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작은 배려들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점 강해졌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외로워 보이는 친구한테 먼저 말 걸었어. 둘째 아들은 용돈을 모아서 노인복지단체에 기부했습니다. 할머니한테 미안해서 이렇게라도 하고 싶었어. 이미연 씨는 아이들을 안아주며 울었습니다. 너희가 엄마보다 훨씬 멋진 사람들이구나. 남편 박준호 씨도 달라졌습니다. 새 직장을 구했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어머니께 못했던 걸 다른 어르신들한테라도 하고 싶어요. 그들은 서서히 다시 일어섰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손가락질 받고 따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미연 씨는 김순자 씨의 답장을 받았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답장을 보내주셨어. 박준호 씨도 편지를 읽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용서는 아직이지만 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다는 것.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희망이었습니다. 2024년 여름, 김순자 씨의 재단에서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가족의 가치를 생각하는 날 행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노인들, 가족들, 자원봉사자들. 김순자 씨가 무대에 올라 연설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외로운 노인이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지만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 가족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돌보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가족입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돈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진짜 가치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입니다. 제가 겪은 일이 여러분께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을, 어르신들을 존중해 주세요. 그들은 짐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늙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을지는 지금 우리가 어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사장 뒤편에서 이미연 씨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멀리서나마 김순자 씨를 보고 싶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그들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멈칫했지만 김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인사였습니다. 이미연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깊은 절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가 조금은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김순자 씨는 혼자 산책을 했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남편, 당신이 보고 싶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이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30년, 혼자 버틴 5년,
그리고 이제 시작된 새로운 인생. 모든 게 의미가 있었어요. 아팠지만 그 아픔이 날 강하게 만들었어요. 외로웠지만 그 외로움이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이해하게 했어요. 이제 나는 진짜 자유예요.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자유로워졌어요. 김순자 씨는 벤치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6월 15일. 오늘은 참 좋은 날이었다. 재단 행사도 성공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웃는 얼굴을 봤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를 봤다. 멀리서였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는다. 그들도 나름대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언젠가 시간이 더 흐르면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가능성은 열어두고 싶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싶다. 나도 변했으니까. 72년을 살면서 가장 큰 변화를 겪었다. 이제 나는 안다.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는 것을.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고 싶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빠 고마워요. 당신이 남긴 유산이 이렇게 좋은 일에 쓰이고 있어요. 당신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시죠? 남편 보고 싶어요. 당신이라면 지금의 나를 자랑스러워해 줄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진짜로. 일기를 쓰고 나서 김순자 씨는 웃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필요 없는 집, 진짜 자신의 집. 2025년 봄, 김순자 씨는 73세가 되었습니다. 재단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전국에 5개의 지부를 열었고 1,000명이 넘는 노인들을 도왔습니다. 김순자 씨는 올해의 사회 공헌자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과 싸우는 모든 어르신들, 그리고 그들을 돕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날 시상식장에 특별한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이미연 씨 가족이었습니다. 1년 동안 그들은 많이 변했습니다. 이미연 씨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감사 카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수익의 일부를 노인 복지에 기부하는 카페였습니다. 박준호 씨는 요양원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못했던 효도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훌륭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어른들을 존중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김순자 씨와 이미연 씨 가족이 마주쳤습니다. 1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어머니, 이미연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연아. 김순자 씨는 그녀를 봤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진심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고맙구나. 어머니께서 하시는 일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합니다. 너도 카페 잘 운영하고 있다며? 네. 어머니 덕분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김순자 씨는 손주들을 봤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왔습니다. 김순자 씨는 그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건강하니? 네, 할머니.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단다. 가족들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이미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다.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진심이 필요하지.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 시간을 주세요. 저희 정말 변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게요. 그래. 천천히 가자꾸나. 그들은 약속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해 나가기로. 그날 저녁 김순자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4월 20일. 오늘 미연이와 준호를 만났다. 손주들도 봤다. 마음이 복잡했다. 여전히 완전히 용서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가능성을 봤다. 변화를 봤다. 진심을 봤다. 어쩌면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예전과 같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형태의 가족. 더 성숙하고 더 진실한 가족. 인생은 참 신기하다.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다니. 버려졌던 무인도가 자유로 가는 문이었다니. 나는 지금 행복하다. 진짜로.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내 이야기의 끝이자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것이 김순자 씨와 이미연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 가난해 보이는 노인이 실은 수백억 재산가일 수 있고 조용한 사람이 실은 가장 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둘째, 돈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셋째,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함께 산다고 가족이 아니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진짜 가족이 됩니다. 넷째,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실수를 했다면 인정하고 뉘우치고 변화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있다는 것. 나이가 많든 상황이 어렵든 언제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김순자 씨는 72세에 인생의 가장 큰 변화를 겪었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부모님, 어르신들을 돌아보세요. 그들을 존중하고 있나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고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